네, 반갑습니다. 박준범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조사요원 2022년 강의를 이제 촬영하려고 자리에 앉았고요. 첫 클립에서는 일단 우리 조사요원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번에 조사요원 워크북을 이번에 올인원 조사요원 워크북이라고 해서 새로 이제 걔가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제가 이미 올려드린 조사요원 공부법이라는 이제 클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제 작년에 2021년에 찍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바뀐 내용이라던가 좀 추가할 사항들을 만들어서 제가 새로 지금 이제 만들었습니다. 큰 틀은 바뀌지 않고요. 큰 틀은 바뀌지 않고 그냥 조금 이제 세세하게 제가 좀 수정하거나 이제 업데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요원 이제 학습법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원래 제가 이제 조사요원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을 베이스로 이론 정리까지 이제 함께 그리고 답안 작성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제가 만들었었는데 2022년을 맞이해서 아예 제가 조사요원 실무를 기본으로 하는 기본서를 이제 이번에 올해 집필을 했습니다. 이름은 All-in-One 조사요원 노트북이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쪽이구나. 화면에 보이시죠? 자, 기존에 있던 기출 워크북, 기출을 베이스로 한 워크북도 기본적으로 그 한 권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강의까지 들으시면은 이론과 답안 작성까지 모두 다 이제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뭐 올인원의 성격이 있었죠 그때도. 하지만 이번에 만든 교재 같은 경우는 분량도 이제 되게 확대됐고 제가 체계적으로 뭐 이론 정리부터 하고 그 연습할 수 있는 예제 넣고 최신 기출 문제 풀이하고 답안 작성까지 연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지고 기본서를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립에서 자 일단 우리 학습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올인원 조사의 노트북은 잠시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 합격하는 조사용 공부법 작년에 2021년 버전하고 기본적으로는 큰 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바뀐 부분만 이제 빨리 스킵하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처음으로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듣는다는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나는 작년 거는 모르는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정확한 명칭은 일반 조사요원이죠. 일반 조사요원. 우리 국세청 필수 자격 시험이 회계실무 2급이 있고 회계실무 2급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일반 조사요원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있죠. 그 필수 자격이 회계실무와 조사요원. 그래서 회계실무를 넘어오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으실 거예요. 조사요원. 자, 우리 시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구성. 시험은 1교시하고 2교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교시는 일단 객관식, 2교시는 주관식인데 1교시 객관식은 우리가 법령입니다. 법령. 50문제 100점. 시험 시간은 60분,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 동안 보는 거고요. 세목별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7문제, 국세징수법 7문제, 법인세법 12문제, 소득세법 12문제, 부가가치세법 12문제. 이렇게 총 50문항입니다. 총 50문항이고 한 문항당 2점입니다. 그래서 50문제 곱하기 2점 해서 당연히 100점이죠. 1교시 100점 만점. 자, 그리고 잠시 쉬셨다가 2교시로 들어가시죠. 2교시는 주관식 시험입니다. 주관식은 실무입니다. 실무. 자, 크게 네 문제가 나오는데 100점이고 요건 시간이 깁니다. 100분, 1시간 40분. 1시간 4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시험을 치르세요. 자, 1번은 소득세 신고 문제 1번 30점. 그리고 2번은 법인세 신고. 또 역시 30점이죠. 그리고 3번은 법인세 조사에 관한 경정하는 한 문제 30점. 역시 30점 배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이 조사 사무처리 규정 한 문제가 10점 배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2교시 주관식은
10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치르고 역시 만점은 100점이죠. 자, 자세한 이제 시험 뭐 공략법은 뒤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시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 넘어가면 되시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합격 요건 있습니다. 자, 1교시 객관식 100점, 2교시 주관식 100점. 이렇게 시험을 두 번 1교시, 2교시 치르시죠. 여기서 1교시와 2교시를 합쳐서 120점을 획득하면 합격입니다. 자, 다시 한번 1교시 시험을 치르고 2교시 시험을 치른 거를 합쳐서 점수가 120점이면 합격이에요. 12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120점이면 합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교시 객관식에서 80점을 맞고 2교시 주관식에서 40점을 맞았다. 그럼 합격입니다. 합쳐서 120점, 평균 60점이 되기 때문에 합격입니다. 자, 우리 회계실무 한번 비교해 볼까요? 회계실무 여러분들 이미 치르고 오셨을 회계실무 같은 경우는 어땠죠?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를 합쳐서 140점, 즉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었죠. 조사요원은 컷이 다르다는 거예요. 회계실무는 평균 70점, 그러니까 재무회계, 원가회계를 합쳐서 140점 이상이어야 합격. 딱 140점이면 합격이고요. 조사요원은 1교시와 2교시를 합쳐서 120점이면 합격입니다. 자, 컷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 합격 난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왼쪽 밑에 있는 쓰여 있는 이거는 그 페이지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합격 난도는 이제 한번 같이 읽어 보실게요. 자, 조사요원은 회계 실무보다 어려운 시험이지만 객관적인 난도를 떠나 수험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회계 실무보다 합격하기가 오히려 수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자, 1번 양치기가 가능하다. 객관식이 있어서 투입 시간에 대한 점수 획득 확률이 더 확실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양치기는 말 그대로 회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 양치기 다시 말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밀도 있게 공부를 해서 그거를 반복한다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양치기라고, 양으로 승부한다 뭐 이런 건데, 자, 객관식 시험이 보통 이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죠. 이제 뭐 그 숫자로 풀이하는 객관식 말고 우리가 보통 우리 뭐 그 공무원 시험이라면 한국사나 이런 식 것들 있죠. 자, 그 문장 자체에 대한 우리 정오 판별, OX 판별이라던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고쳐가면서 공부하는 방법 있잖아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걸 여러 번 돌리기 쉽죠. 우리가 뭐 오가면서 뭐 그 교통편에서 공부를 하든 짧은 시간에 짧게 짧게 복습을 할 수도 하기도 좋고, 객관식의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은 어느 정도 회독을 돌리기가 좋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당연히 한다는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은 그거를 반복해서 학습하기 좋잖아요. 그죠? 객관식이. 그래서 회계 실무는 여러분 1교시 재무회계, 2교시 원가회계 둘 다 주관식이었죠. 둘 다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둘 다 뭐랄까 정면승부하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조사용 같은 경우는 1교시가 우리 법령 평가가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객관식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객관식은 최근에 오히려 주관식보다 점수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고충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객관식이 쉽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객관식은 어느 정도 우리가 뭐 OX처럼 공부를 해서 반복해서 어느 정도 공부 궤도를, 점수 궤도를 올려놓기가 상대적으로 낮다, 수월하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1교시는 객관식, 2교시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약간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식은 공부를 하고 짧게 시간이 짧게 뭐 중간중간 나더라도 객관식을 여러 번, 뭐 눈에 우리가 바른다고도 표현하는데 여러 번 보면서 체화시키는 거죠. 객관식은 양 회독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목이 있다는 거는, 객관식인 과목이 있다는 거는 수험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쉽다는 건 아닙니다. 객관식이 요즘 오히려 더 어려워요, 진짜. 자, 2번 정형화. 이건 무슨 소리냐? 자, 주관식 문제 유형이 회계 실무보다 더 정형화되어 있다. 뭐 직구승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뭐 회계 실무 같은 경우도 이제 유형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변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언해서 뭐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조사요원에 나오는 여러분 2교시 있죠? 그 실무 부분, 주관식 부분이
회계 실무보다는 그 변동폭이 적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나온다고요.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죠? 우리 법인세라던가 뭐 소득세 이런 거 근로소득 계산하고 법인세 세무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유형 자체가 갖고 있는 까다로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혹 뭐 전문 자격 시험처럼 회계사 뭐 2차 뭐 세무사 2차 시험처럼 그 정도 난도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하면 아무도 합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걸 물어봐도 이미 꽤 난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유형을 막 그렇게 출제하시는 분께서 막 다양한 유형을 막 이번에는 이걸 내고 다음에는 야 이거 처음 보는 거지 이러면 또 내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봐도 좋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회차에 대손 충당금이 나왔어요. 다음 회차에도 되게 높은 확률로 대손 충당금이 나옵니다.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대손 충당금 몇 회분을 학습하고 나면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 있죠. 대손 충당금 안에서. 그래서 세세한 물음은 하나 두 개를 놓칠 수 있어. 새로 처음 보는 거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대손 충당금이라는 기본적인 큰 세무조정 틀 있죠. 그거는 공부를 하셨을 거니까 적용해서 새로운 회차, 여러분들이 응시할 회차에 적용해서 푸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관식 시험이 지금 우리 객관식, 주관식 둘 다 합쳐서 120점. 그러니까 과목당 무조건 다 100점을 맞아야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놓치는 부분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틀은 크게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요. 이따가 수험 그 학습 방법 설명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큰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큰 틀은 그 형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기출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몇 회분을 풀 수 있다면 새로운 회차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응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월하다 합격하기가. 그리고 3번 자, 꿀 채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소리죠. 이게 또 채점을 무조건 뭐 잘해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객관식은 1교시 법령은 어차피 딱 정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틀렸는지 맞았는지 몇 점인지 바로 나오잖아. 자, 근데 2교시 우리가 실무, 주관식을 채점하는 데 있어서 회계 실무에 비해서 관대한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자, 여러분 이거는 뭐랄까 어떻게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 주관식을 잘 채점해 주겠다 이렇게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어? 하지만 뭐 저도 뭐 이렇게 단연간 이렇게 시험 같은 걸 분석하고 합격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회계 실무에 비해서 좀 부분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점에 관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명확하게 사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래 조사위원이라는 시험 자체가 녹록한 시험이 아니에요. 꽤 어려운 시험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칼채점, 칼을 들이대면 합격생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뭐 이제 그 부분 점수 획득을 이제 노력을 하면은 부분 점수 획득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오실 거예요. 나중에 야 네가 시험 잘 점수 잘 나온다 그랬잖아 죽고 싶냐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공부를 안 했는데 잘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부분 점수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시험 작성 뭐 답안 작성 이런 거를 정성 들여서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칼채점이라고 하는 그 수준보다는 잘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야 내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못 풀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 과정을 전부 다 모를 것 같아. 그 세무조정 이게 송금불산입인 건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더라도 아예 거기 그 문항을 안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송금불산입인 걸 알겠어. 하지만 숫자도 모르겠고 소득 처분도 애매해.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송금불산입 쪽에 적는 거예요. 응? 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숫자도 정확하지 않아. 그래도 적는 거예요. 뭐 250만 원, 뭐 유보인지 뭐 이게 뭐 모르겠어. 그래도 뭐 유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부분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예 포기하면은 부분 점수가 뭐고 없어. 그냥 빵점이에요, 빵점.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셨다면은 생각보다는 이제 채점하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좀 후하게 주시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합격하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저 뭐 굳이 제가 이제 그 음절을 세 개로 맞추기 위해서 뭐 꿀커트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자, 회계 실무는 여러분 그 재무회계, 원가회계 합쳐서 140점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조사요원은 아까 뭐라고 했죠? 1교시 법령, 2교시 실무 합쳐서 120점이면 합격입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회계 실무하고 조사요원을 아예 동일한 선상에 두고 야 컷이 낮으니까 뭐 쉬워 쉬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 수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회계 실무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실무 때문에 이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조사요원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은데 아무래도 여러분 회계 실무는 어느 정도 공부를 이제 궤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했어요. 어느 정도 합격 선 가까이 공부를 했어 본인이. 그래도 여러분 평균 70점이라는 게 주관식 시험에서 받기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회계실무 큰 문제 4개 나오죠. 25점짜리 4개잖아. 지금 뭐 재무회계든 원가회계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문제 하나를 내가 그날 시험 컨디션이 안 좋던지 시험 보는데 컨디션이 안 좋던지 유독 내가 안 공부했던 파트에서 나왔던지 거기 손을 잘 못 댔다고 해봐요. 그럼 그 25점 배점짜리는 어때요, 여러분? 그 점수는 뭐 대부분 점수를 못 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조금 끄적였으니까. 그리고 다른데 나머지 75점도 다 맞을 보장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점수 좀 까내려 가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더라도 삐끗하면 70점보다 못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회계실무는. 게다가 이런 게 두 개라고. 주관식.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죠? 여러분들 치신 분들은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주관식 100점, 100점, 100점인 두 과목을 공부하면서 둘 다 70점 이상. 물론 여러분 뭐 하나가 80점, 하나가 60점이면 합격이죠. 140점인데 기본적으로는 70, 70으로 우리가 접근하잖아요. 그죠? 합격선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관식인 경우에.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조사요원은 일단 1교시가 객관식이야. 그래서 내가 1교시에서 60점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부한 경우에는 받을 확률이 꽤 높다고 했잖아. 1번 양치기.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그죠? 50문제나 되잖아. 그리고 객관식이. 그러니까 내가 공부 몇 개를 안 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60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공부를 했다면. 그죠? 주관식도 봐요. 60점이라고 했죠. 2교시 100분 시험 치고 100분 동안 쳐서 60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교재와 우리가 강의를 해드릴 거잖아요. 우리 함께 할 거잖아요. 그죠? 자, 저도 이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 강의 듣고 제 교재 보시면은 조사요원 2교시 실무 뭐 90점, 95점, 100점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여러 회차를 더 그 기출도 많이 공부하고 꼼꼼히 공부를 한다면은 물론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90점, 95점, 뭐 100점 가까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제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합격을 하셨을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겟팅을 해서 이제 그 주로 여러분들께 많이 이제 대상층으로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대상층으로 해서 강의나 교재를 준비하고 있는 타겟팅층은 아예 세법이랑 회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초가 뭐 공부한 경험이 없다거나 그런 분들이 조사요원 그래도 공부를 제 강의 듣고 제 교재를 공부를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60점 이상 실무편, 조사요원 실무편에서 60점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제가 원했던 제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복습과 해주신다면은 70점 이상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70점에서 뭐 75점, 80점 그 정도는 세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공부 좀 낯선 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제가 기초부터 쭉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제 강의 듣고 복습하신 분들은 조사요원 2교시 실무편에서 60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70점대에서 많은 분들이 분포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만들었어요. 교재나 강의를. 그리고 실제로 뭐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나 제가 이제 2018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제 18, 19, 20, 21, 22 올해로 5년 차 이제 그 회계실 뭐 조사요원을 강의하고 있는데 뭐 조사요원은 19년부터 해서 4년 차긴 하지만 실제로 저하고 이제 합격생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 점수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저도 놀랄 만큼 아까 100점 가까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은 합격생이 70점대에서 많이 분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무편에서 60점 이상 받고 당연히 70점대 많이 분포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교재와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던 말로 돌아가면은 꿀커트라고 하는 게 오해하지 마시고, 무조건 회계 실무는 70점 컷인데 조사위원은 60점 평균 컷이니까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분석해 드렸잖아요, 그죠? 자, 조사위원은 1교시가 객관식이고 2교시 그리고 2교시가 주관식인데, 1교시는 당연히 객관식 자기목 60점 받고, 2교시 조사위원 주관식 실무편은 제가 제 강의와 교재를 따라와 주시면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와 교재를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은 60점 이상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만들어 갈 거니까 합격하기가 오히려 회계 실무보다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위에 적어놨죠. 조사위원이라는 시험이 회계 실무보다 쉽다는 말이 지금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뭐 실제로 우리가 조사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 소양이라던가 뭐 이런 걸 그 퀄리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질을 보는 거기 때문에 회계 실무보다 어려운 시험입니다,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이걸 수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수험적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은 오히려 회계 실무보다 쉬운 면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랜만에 했더니 목이 마르네요. 잠깐만요. 자, 넘어가서, 자, 그리고 여러분 4번 과목 합격입니다. 과목 합격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조사위원 1교시 법령, 2교시 그 실무 있죠. 각각 100점, 100점이잖아요. 만점이. 자, 한 과목에서 만약에 80점 이상, 즉 80점도 포함이죠, 당연히. 80점을 획득하면 해당 과목은 과목 합격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1교시 법령에서 82점을 받았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법령밖에 공부를 못했어, 만약에. 그래서 2교시 실무편은 못했어요. 아예 거의 못 썼어. 그러면 떨어졌겠죠. 막 10점 이렇게 받았어요. 5점, 10점 받고 떨어졌겠죠, 당연히. 그럼 여러분 어때요? 1교시에서 82점, 2교시에서 막 10점 받았다고 하면 어때? 합쳐가지고 뭐 92점이죠. 그럼 당연히 전체 합격은 아니죠, 그죠? 120점이 안 되니까. 자, 하지만 뭐다? 1교시 법령에서 82점, 즉 80점 이상을 받았으니까 법령 과목은 합격한 겁니다. 그게 과목 합격이에요. 자, 이 경우 과목 합격을 했다면은 여러분 다음 회차에만 적용됩니다. 과목 합격했다고 해서 나는 쭉 이 법령은 안 봐도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계실무도 마찬가지였죠. 회계실무도 과목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회차에 한해서 그 과목 면제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점수를 그대로 갖고 와서, 과목 합격했던 그 점수 그대로 가져와서 다음 회차에 다른 과목 점수와 합쳐가지고 140 이상이면은 회계실무 합격이었죠. 조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A라는 친구가 법령에서 이번에 회차에 82점을 받았어요. 실무는 공부를 안 해서 아예 떨어졌고, 그죠? 그러면은 법령 과목 합격했어. 과목 합격했어요. 과목 합격했고 다음 회차에 그러면 이 친구는 2교시만 응시하면 되는 겁니다. 82점을 받았죠? 다음에 몇 점 받으면 되죠,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40점 이상은 넘어야 돼요, 여러분. 꽈락이 나오면 안 되니까. 40점 이하가 되면 그 과목 자체가 꽈락입니다.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40점을 받으면 어때요? 딱 40점 받았다고 해봐. 저번에 받았던 82점하고 요 40점하고 합쳐지니까 122점 합격이죠? 그죠? 조금 회계실무하고 다른 점은 아까 82점인데 단순히 합쳐서 여러분 120점 이게 되어야 한다. 요것만 충족하려면은 38점이 돼도 합격하는 걸로 보이죠? 하지만 뭐라고요? 82 더하기 38이니까 120점이긴 하지만 뭐다? 꽈락이 돼버린다. 꽈락이. 그렇기 때문에 40점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하지만 저 밑에 따라와 보세요. 하지만 보통 조사요원에서는 과목 합격이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존에 여러분 회계실무랑 조사요원 합격자 발표를 한번 보세요. 합격자 명단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한번 보세요. 어때요? 회계실무는 나옵니다. 뭐 재무회계 합격자, 부분 합격자, 과목 합격자, 원가회계 과목 합격자 이렇게 따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지만 조사요원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건 무슨 소리냐면 잘 보세요. 과목 합격한다는 건 여러분 한 과목에서 80점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아까 말했던 그 A라는 친구처럼.
자, 그 경우 여러분 되게 특이하게 그 친구는 범령 객관식만 80점 이상을 받을 정도로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주관식은 아예 손을 놓고 못했다는 거야.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 뭐 흔치 않겠죠? 그죠? 일단 객관식에서 80점 이상 받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거니와 일단 이런 케이스가 거의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주관식에서 40점 이상을 받아버린다는 거지. 보세요. 한 과목이 80 이상이라고 하면 어때요? 다른 과목은 명과락 그러니까 40만 받아도 어때요? 최종 합격을 해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한 과목이 만약에 과목 합격할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거야. 80 이상이다. 그럼 다른 과목은 여러분 명과락 그러니까 40 이상만 받아도 무조건 합치면 120 이상이 되죠. 최종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과목 합격이 거의 안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결론은 이겁니다. 과목 합격할 정도면 대부분은 그냥 최종 합격하기 때문에 과목 합격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조사요원 또 시험의 특징입니다. 참고용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사요원에서는 과목 합격을 노리는 전략은 뭐 더 안 좋습니다. 제가 회계실무 강의할 때도 뭐 정말 특이하신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회계실무 공부하실 때도 과목 합격을 뭐 처음부터 노려서 뭐 재무회계만 한다던가 원가회계만 한다던가 이렇게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무회계가 쉬울지 원가회계가 쉬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주관식 평가인데 둘 다 아무리 내가 꽤 한 과목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80점 이상을 득하는 거는 또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점부터 한 50점, 60점까지 올리는 거는 여러분 쉽다기보다 어느 정도 수월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거를 탄탄히 하면 그렇게 올릴 수 있잖아. 그죠? 50점, 60점까지. 하지만 일정 이상 부분은 실수를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실수를 정해진 시간 안에 하면 안 되는 거야. 치밀하게 빨리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 답안을. 그러니까 80점 이상을 받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뭐 과목 합격자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시간이 뭐 모자라서 나는 재무회계밖에 이번에 못했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80점 이상 받고 다음에 원가회계에서 합격하고 이런 분들이 나오기는 해요. 저는 처음부터 추천드리는 전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의 선택이니까 수험생의 선택이니까 은근히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매번 발표되는 합격자 명단에 보면은 다수는 아니지만 재무회계 합격자, 원가회계 합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지만 조사요원은 전략적으로 애초에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요. 그죠? 80점 이상을 한 군데 하나를 법령을 80점 이상 받을 정도로 노력을 하실 거면은 당연히 우리 그 주관식도 같이 하셔가지고 해버리면 어느 정도 둘 다 균형 맞춰서 노력을 하시면은 최종 합격을 하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과목 합격은 그냥 한번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부법인데 공부법.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제가 이제 작년 버전하고 이제 올해 버전하고 이제 보시면은 좀 뭐 많이 뭐 쓰여 있죠? 뭐 제가 막 새로 이제 좀 업데이트 같은 걸 좀 했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작년 강의 때도 결국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 필승법을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6060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저 네이밍을 하고 나면 뭔가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체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한번 고민하다가 6060 전략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아, 쉬워요. 1교시에 60점, 2교시에 60점을 받자라는 겁니다. 자, 듣고 나니까 허무하죠? 야, 그 누가 모르냐? 받으면 좋지. 어떻게 받는지가 문제일 텐데. 이건 무슨 소리냐? 6060 전략은 1교시 60, 2교시 60 받자는 건데 자, 결국은 여러분 뭐다? 객관식, 주관식 각각 자기 몫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회계실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내가 재무회계 쪽에 좀 강해. 나는 원가회계가 좀 강해. 그렇다면은 둘 다 공부를 하지만 재무회계에서 나는 좀 모의고사 같은 걸 보니까 그래도 70점은 넘고 한 80점이 좀 그래도 노려볼 만해. 원가회계는 좀 공부를 해도 좀 아쉬운데 한 60 몇 점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러면은 재무회계 강점을 살리고 원가회계는 약점을 최대한 메꾸는 식으로 해서 어때요? 8060 전략 합치면 140 기본적으로 메꾼다는 생각으로 가도 좋은 전략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거는 과목 합격을 노리고 아예 하나를 공부 안 하는 전략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세세하게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람마다 다 전략이 있다고요. 우리 사람마다 강약이 다르잖아요. 원가에게 강해. 그럼 원가 80, 재무 60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아요. 괜찮다고 회계실무는 7070 전략 오케이, 8060 오케이, 6080 오케이 합쳐서 140은 되게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전략이 있을 수 있다고요. 회계실무는 자 조사요원으로 왔습니다. 다시 오세요. 조사요원으로 오세요. 자 조사요원도 여러분 당연히 시험을 다 끝나고 봤더니 야 나 객관식 70, 주관식 50이어서 합격을 했어. 있습니다. 당연히 객관식 50, 주관식 70이어서 합격을 했어. 그런 케이스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딱 60, 60이어야만 하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안정적으로 우리는 지금 수험 전략을 짜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수험 전략을 짜야 된다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조사요원에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면 객관식 55, 주관식 65 해서 합쳐가지고 120으로 합격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오케이인데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나는 객관식 50, 주관식에서 무조건 70 이상 받아서 120으로 할 거야 라는 거는 경험상 어렵다고요. 사전적으로 그렇게 강약을 줘서 공부량을 조절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객관식 법령, 주관식 실무 각각이 60점씩을 커버해줘야 돼요. 자기 몫은 자기가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둘 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제가 말하다 보면 당연히 뻔한 말인데 둘 다 열심히 하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자 여러분 객관식 법령 혹시 조사요원 이번에 뭐 좀 응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내가 꽤 공부를 했어. 주관식 실무는 부분 점수도 좀 후하게 주시고 뭐 강의도 어느 정도 이제 교재랑 잘 활용하다 보니까 의외로 주관식은 잘 나와. 64 받았어. 오케이? 64 받았어요. 주관식은 2교시는. 근데 객관식은 뭐 기출 문제 좀 보고 좀 봤는데 52점 받았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한테 상담 이렇게 뭐 요청 메일도 오시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나눠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합격하는 경우에 되게 많은 케이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주관식은 뭐 60점, 62점, 뭐 63점, 64점 이렇게 받았어요. 자기 몫은 했죠. 주관식은 열심히 하셨고, 자 객관식은 52점, 50점 막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꽤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게 절대 공부량이 좀 모자라셨던 거지.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싶냐? 객관식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뭐 다회독 양치기를 하면 좋다라고 했지 쉽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점수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또 이제 분위기를 제가 엄하게 만들고 있는데 잠깐만 침착하겠습니다. 자, 자, 객관식은 뭐다?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투입을 했을 때는 60점 정도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하지만 그 절대 공부량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고요. 그죠? 객관식을 꽤 열심히 했다고 해도 뭐 문제는 기출 이런 거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해도 막 객관식에서 나는 나 무조건 90 이상 나와 이렇게 하는 분들 80 이상 나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객관식도 어렵게 내려면 엄청 어려워요. 아시겠죠? 변형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식도 자기 것만 하면 오케이입니다. 효자야 효자. 주관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관식이라 시험 자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세무조정도 하고 뭐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막 법인세,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말만 들어도 공부할 게 많죠. 주관식은 열심히 하셔서 60, 70 받는 거를 엄청난 노력을 투입하시고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을 오히려 좀 만만하게 보게 되는 경향이 막 생겨. 수험생이.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주관식 쪽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객관식 쪽에서 오히려 펑 터져버리는 경우.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겁을 드렸는데 객관식은 노력을 충분히 투입하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6060 전략, 밸런스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한쪽을 무조건 내가 70 받는다는 보장을 하기가 힘들거든. 조사요원은 특히나. 알겠죠? 그러니까 5070, 7050 전략보다 6060 전략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어떤 우리가 포인트를 팍 여러분들이 치고 넘어버리면은 점수가 되게 잘 나오는 분도 계세요. 막 저번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다가 어떤 그 임계점을 돌파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막
둘 다 70, 76, 막 78, 막 이렇게 붙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사후적인 거고 우리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6060 밸런스 전략으로 5대5 전략으로 가자는 거예요. 둘 다 자기 몫은 자기가 하자라는 전략으로 가십니다. 자, 한번 쭉 볼게요. 객관식은 여러분 1교시 60점 맞아야 돼요. 자, 공부는 여러분 자, 기출문제 최소 5회분 그리고 문제은행이 934문제입니다. 934문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숫자가 좀 달랐는데 지금 2022년 문제은행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이교육원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자료실에 문제은행이 있습니다. 조사요원 2022년용으로. 자, 국세기본법 100문제, 국세징수법 100문제, 법인세법 150문제, 소득세법 300문제, 부가가치세법 284문제. 아까 전에 여러분 국기, 국징, 법소부 요거 총 50문제. 비율이 어떻게 됐었죠? 비율이 어떻게 됐었죠, 여러분? 7, 7, 12, 12, 12였죠. 이렇게 해서 50문제였잖아요. 그죠? 자, 문제은행이 1000문제 가까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계산 문제는 스킵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뭐 보면 당연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도움이 돼요. 주관식 풀이할 때도 도움이 돼. 근데 숫자 계산 문제 있죠. 숫자 계산 문제 객관식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부를 하시면은 주관식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주관식은 제가 여러분 강의와 교재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이제 커버를 해드릴 수 있게 이제 노력을 할 거니까 계산 문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뭐 그 연말정산이나 뭐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이런 것들이 소득세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음? 그거를 공부하고 나면 당연히 주관식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시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한정적이잖아. 수험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스킵해도 좋겠다라는 거야. 이거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야, 그 박준범이가 계산 문제 문제은행에는 안 봐도 된다고 했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저도 이제 그 많은 회차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저도 어느 정도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를 어느 정도는 믿어주시고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 문제가 많아요. 대부분 OX라고 보시면 돼. 각각이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객관식 양측이다 라고 했어요. 양측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양으로 승부한다, 회독으로 승부한다 이런 거예요. 자 반드시 객관식에서 60점 받는다, 60점 이상 받는다 라는 전략으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 합니다. 다 회독하세요 라고 제가 적었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보면 뻔한 말인데 이걸 왜 적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수험생들이 많은 경우 제 강의도 사실 이 주관식 실무 워크북이 이제 이 실무 주관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제가 이걸 하는 거죠. 강의로 하는 건데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객관식에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여러분들 많이 투자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굳이 여러분들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밑에 뭐라고 적었죠? 자, 2교시인 주관식 실무는 자기 목만 해도 60점이잖아. 그것만 해도 땡큐라는 거야. 주관식을 열심히 하시고 잉여 점수 60점을 초과하는 점수가 나오면 물론 너무 좋죠. 합격할 확률이 확 올라가죠. 하지만 애초에 야, 나 주관식에서 객관식에 모자란 점을 메꿀 거야. 이런 전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관식은 그 자체로 난도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주관식은 객관식에 폐만 끼치지 않아도 땡큐예요. 알겠죠? 60점. 자, 객관식도 자기 목 60점은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6060 전략이다. 밸런스 전략이다. 밸런스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5대5 전략. 자, 기출 문제하고 우리 문제은행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단순한 정답 암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60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답만 해온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는 택도 없어요. 알겠죠? 답만 외워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예를 들면 뭐 부가가치세법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 문제다.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뭐 영세율은 이때 적용한다. 2번 영세율은 뭐 어떻게 적용한다. 막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3번이 정답이야. 영세율은 뭐 완전 면세가 아니라 뭐 일부다 뭐 이렇게 막 있어.
근데 3번이 틀린 지문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공부를 할 때 3번 그것만 외우는 거야. 틀린 지문 X. 또 다음 문제 넘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문제가. 기출문제와 문제은행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고요. 그거를 베이스로 공부할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출문제와 문제은행은. 알겠죠? 물론 간혹 가다가 똑같은 문제, 똑같은 보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절대 60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공부를 한다? 자, 모든 보기 지문 하나하나. 방금 영세율에 관한 문제다. 그럼 보기 1, 2, 3, 4, 5 다섯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모든 보기 하나하나를 여러분 뭐다? 하나하나를 OX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면은 이게 왜 온지 알아야 돼. 그리고 줄 다 쳐가면서 이게 이 부분에서 틀리게 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고치면 X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숙지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는 934문제라고 했죠. 근데 뭐 일단은 뭐 계산 문제가 있겠지만 약 900개라고 해봐요. 말 문제가 대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기가 5개죠. 그럼 지문이 4,500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계산 문제가 중간중간 들어가기도 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대략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800문제라고 해도 어때? OX 보기인 OX 지문이 4,000개가 있는 거예요. 800 곱하기 5 맞죠? 단순 암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충분히 우리 문제는 같은 경우는 특히 밑에 지문 해설도 잘 돼 있죠.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 왜 맞은 건 왜 맞은 건지, 이 지문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맞다면 왜 맞는지를 그렇게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뭐 공무원 수험생활 하실 때 특히 한국사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한국사 같은 경우 OX로 많이 보기를 쭉 양치기로 하시잖아요. 그런 정도로 노력을 들이셔야 돼요. 맞다면 왜 맞는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우리는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 수업 뭐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잔소리를 많이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공부 방법을 잡아드리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시간을 들이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객관식 법령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의 방법 뭘까요? 효율은 생각하지 말고 효과만 생각했을 때 효율은 여러분 뭐 시간 투입 대비 뭐 가성비가 좋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효율은. 근데 그거 말고 효과 오늘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이붓더라도 무조건 점수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베스트일까요? 세법 개론 있죠? 150시간, 200시간 가까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뭐 상증 이쪽은 빼고 이런 걸 빼고 하면은 뭐 200시간 가까이 되진 않겠지만 100몇십 시간이에요. 그것도 뭐 중간에 농담 이런 시간 거의 없고 그냥 우리가 일반 우리가 그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듣게 되는 세법 개론 강의 일반 뭐 전문 자격 시험을 위한 개론 강의 많잖아요. 100시간 넘는 건 기본입니다. 100 몇십 시간씩 돼요. 법소부 국기 국징만 하면 물론 그걸 듣고 뭐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유명한 세법 개론책 뭐 그런 요약서들 많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정식으로 정말 시간을 다 투입해서 복습까지 합니다. 그리고 150시간 강의라고 그것만 들으면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복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시간 이상을 복습해야 돼요.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지금 끄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당연히 그죠? 그럴 거 뭐 전문 자격 회계사나 세무사 1차 시험에 나오는 그 정도 객관식을 우리가 커버할 정도로 만약에 공부를 했다. 그러면 하위 호환처럼 돼서 당연히 우리 조사형 객관식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 시간 대비 효율이 안 나오잖아요. 효과만 보자면은 그렇게 안내해드리면은 회계 실무 공부 어떻게 합니까? 중급 회계 그 시중에 있는 전문 자격 중급 회계용 150시간 공부하시고 원가회계 100시간짜리 공부하시고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은 다 되죠, 당연히. 하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뭐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이미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공부하기 당연히 수월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건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제 강의와 교재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잔소리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 교재와 강의의 목표는 세법이랑 회계에 대한 이제 경험이라던가 이런 게 낯선 분들을 최대한 우리
필수 자격 시험 있죠. 회계 실무와 조사 요원에 최적화해서 그 실력을 합격 실력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영부영 한다고 그 실력이 되는 건 아닐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 제 교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충분히 설명합니다. 교재도 충분히 이해 가능성을 높여서 최대한 분설해서 설명을 드리고 강의도 최대한 설명을 길게 뭐 일부러 길게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자, 범위는 한정합니다. 저는 조사요원 회계실무를 합격할 수 있는 범위와 난도를 확정해요. 그리고 이 난도와 범위 안에서 이거는 최대한 잘 이해시켜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뭐 강의나 교재를 만들 때의 기본적인 슬로건이에요. 이 필수 자격 다시 한번 회계실무랑 조사요원을 합격할 수준으로 범위와 난도를 먼저 정합니다. 저는 확정하고 나름대로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자.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수험 전략, 6060 전략 이런 게 어떻게 들으면은 야이씨 저게 무슨 전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그 치러야 되는 필수 자격 시험을 획득하는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확률을 높이면서 그래도 그 제가 효율 좋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깐 딴 데로 소리가 그 말이 빠졌는데 자 기본적으로 제 전략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객관식 법령 60점 넘어갈게요. 요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객관식 법령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또 다른 소리 잠깐 하면 여러분 이건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사실은 이 객관식 법령 이거를 문제은행을 좀 이제 강의화해서 교재 문제은행 자체가 잘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제 미리 이게 잘 OX처럼 공부를 먼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함께 읽어보면서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제가 쓸 수 있는 또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아직까지 그거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게 제 목표 다음 커리큘럼에 그거를 넣는 게 제 그 목표입니다. 이게 무조건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은 지금도 못 드리지만 일단은 제가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문제은행이나 기출문제를 객관식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빨리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강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게 제 다음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일단은 지금 그때까지는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스스로 학습하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관식 6060 전략의 뒤에 60이죠. 자, 주관식 실무 60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이제 교재와 그 강의의 핵심이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제 교재와 강의 핵심인데 자, 60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 뭐 드렸죠? 주관식은 여러분 채점을 그 좀 후하게 해 주시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뭐 저와 함께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교재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강의도 함께 하시면은 요거는 뭐 나름 제가 이제 잘 여러분께 뭐 확신 아닌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잘 시간을 투입해 주시면은 주관식에서는 60 이상은 받을 수 있게 같이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점 이상이다. 그럼 실전에서는 여러분 한 70점 이상인 경우로 합격하시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와 함께 이제 요 주관식을 함께 정복하시는 걸로. 자, 이번에 올인원 워크북.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요게 1강이고 요거 일단 뭐 앞에 그 썸네일에는 50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건 재생 목록상 우리 박준범과 합격하기 유튜브의 박준범과 조사요원 합격하기 재생 목록상 50번째라는 거고 지금 요 들으시는 이 클립이 그 올인원 조사요원 워크북 2022 제가 이번에 만든 기본서죠. 기본서 워크북입니다. 그거를 함께 하시고 이거를 들으시고 자 공부를 하시고 이걸 하고 나서 자 충분히 올인원 워크북이니까 충분히 학습이 되실 겁니다. 하시고 나서 자 기출 워크북을 최소 2회분 정도를 공부해 주신다 라는 마인드로 해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주관식에서는 실무에서는 60점을 훨씬 상회하는 그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법에 대한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80, 90점 이상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 세법에 대한 뭐 좀 이제 낯선 분들도 제가 처음부터 쭉 이제 영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당연히 알죠. 이거 모르면 안 돼.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냥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뭐 거의 아는 것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초심자를 가정하고 함께 갑시다. 제가 저 높이까지는 갈 수 없지만 우리 조사요원 회계실무 합격하는 그 층까지는 제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어요. 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같이 처음부터 가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다? 60 이상, 뭐 70 초중반까지 올려드릴 수 있다고요. 확률상 되게 높게. 자, 주관식은 여러분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1번 소득세 신고 30점, 법인세 신고 2번 30점, 3번 법인세 조사 30점. 요렇게 90점이고 마지막에 4번 조사 사무처리 규정 10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자, 4번 조사 사무처리 규정 10점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여러분 어떻다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주요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몇 개를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최근에는 부분 점수를 얻기 수월한 유형으로 출제되므로 아예 포기하지는 하면 안 돼요. 아예 포기하지는 말고요. 10점 중에서 4점에서 5점을 획득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주요 사무처리 규정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암기하세요. 최근 유형이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여러분 사무처리 규정 많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뭐 달달달 그거를 다 외우고 있긴 너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죠? 물론 여러분 자주 반복하고 따로 이제 출력해서 갖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럼 좋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 공부할 거 많다고요. 그죠? 법인세가 아니고 법령 객관식 문제은행 OX 하나하나 그렇게 보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조사 사무처리 규정이 너무 많은 그 노력을 투입하기에는 여러분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주요 사무처리 규정을 공부하시고 여유가 좀 되시면은 사무처리 규정 그 원 사무처리 규정을 좀 보시고 그렇게 눈에 많이 발라두시면은 뭐다? 여러분 요즘은 뭐 유형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뭐 10개의 문장 뭐 A, B, C, D, E 쭉 있고 여기서 맞는 거 기호를 써봐라. 뭐 O, XX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맞는 거 A, C, D 뭐 F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럼 A, D는 맞고 C는 아니었어. 그럼 부분 점수 조금 준다고요. 뭐 1점, 1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출제하시는 우리 출제 교수님께서도 누가 출제하시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출제 교수님께서도 그 아시는 거예요. 저 사무처리 규정을 만약에 뭐 우리가 지금 논술처럼 한번 써봐라. 이러면은 못 씁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조사를 할 때는 열심히 해야죠. 뭐 이렇게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식 느낌이 나는 느낌으로 주관식, 객관식의 탈을 쓴 주관식이랄까?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꽤 높다고 봅니다. 최근 경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최근 기출을 보시면서 눈에 보는 거야. 보시면서 우리가 뭐 납세자 권리 현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보면은 저도 잘 몰라요. 자,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뭐 이거는 누가 봐도 X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객관식인데 딱 읽어봤을 때 야, 이렇게 조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다고. 이거 내가 봐도 나 조사과도 아니고 잘 몰라. 그렇다고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도 야 누가 봐도 이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있다고요. 그죠? 그게 좀 쉽다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만약에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빵점이지. 난 조사 사무처리 규정은 10점 나오는데 난 몰라. 이런 빵점이에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면. 근데 말했듯이 몇 개 좀 건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나 이런 느낌으로 하면 몇 개 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조사 사무처리 규정 마무리합니다. 기출 문제 위주로 주요 사무처리 규정을 몇 개 암기 느낌으로 읽어가자. 그리고 실제 시험에는 약간 객관식 느낌이 나는 주관식으로 나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좀 하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제 워크북에서는 조사 사무처리 규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 위에 1번, 2번, 3번 소득세 신고 30점, 법인세 신고 30점, 법인세 조사 30점 이렇게 90점 있죠? 이 밑에 이렇게 90점을 뭐
이렇게 90점을 현실적인 우리끼리 현실적인 수험 대비 대상으로 보고 접근을 합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분명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우리 조사 제가 강의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 강의 들으면 실무편 무조건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일단 합격 자체가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예요. 그리고 저는 60점 이상을 받는 가장 안정적인 교재와 강의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이게 여러분 무슨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좀 여러 뭐 회차를 공부하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봤을 때 이런 전략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합격을 이렇게 좀 이제 끌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교재 및 강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시작할 때는 항상 이제 짧게 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여러분께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찾아뵙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그래도 최대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께 뭐 좋은 이렇게 정보랄까 뭐 강의 이런 것도 드리고 싶어서 좀 길어지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배속을 빨리 해서 들어주세요. 자. 교재 및 강의 여러분 박준범과 합격하기 여러분 이 강의를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실 건데 유튜브에 박준범과 합격하기라는 재생 목록 재생 목록이 아니고 유튜브 채널 박준범과 합격하기 박준범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우리 교재가 있죠. 교재 지금 이제 화면에 떠 있는 이 교재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미 보고 계실 건데 자 그 교재가 이제 조사원 워크북이죠. 22년 9월 현재 조사연 워크북은 총 8권인데 지금 여러분 제가 올해 완성한 이 교재가 올인원 워크북입니다. 올인원 워크북.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이론과 답안 작성까지 그래도 최대한 이제 하나로 해결하려는 나름대로의 올인원이었던 이제 이름을 이제 기출 7권, 기출 7권으로 바꿨습니다. 파란색 기출 워크북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명칭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올인원 워크북은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서지만 뭐다? 이론 정리부터 쭉 다 할 수 있는 올인원 말 그대로 모든 거를 하나에 담았다 이거죠. 올인원. 자, 그 워크북으로 기본서다. 기본서를 보시고 추가적으로 기출 연습을 하신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올인원 워크북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보시고 있는 이 강의입니다. 자, 이 올인원 워크북은 단계별 올인원 구성인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1번. 일단 이론 요약을 합니다. 기존 워크북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론 요약. 그리고 옆에 뭐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 여기 조사요원의 최적화된 이론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제 뭐 세법전이나 뭐 이런 거를 다 갖다 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세법 기존에 있는 우리가 그 세법 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럼 뭐다? 투머치해지는 거예요. 투머치. 그거를 다 공부하게 되면은 뭐 너무 효율이 안 좋아지니까 제 교재에서의 이론 요약은 이 조사요원 실무편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을 아까 잠깐 못 드린 게 있는데 법령이랑 실무는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서로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기, 국징, 부가 같은 경우는 뭐 객관식 법령에만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 법령에 있는 법인세, 법령에 있는 소득세, 즉 객관식에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이 OX를 판단할 때 여러분 지금 제 강의 있죠? 이 실무편에 대한 이론 강의나 뭐 이런 풀이 강의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는 뭐 한도가 부족한 경우 송금 산입으로 대손 충당금 한도 부족한 경우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한다. OX예요? O예요, X예요? X죠? 왜? 대손 충당금은 결산 조정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도를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유보를 하지만 한도보다 적게 계산할 때는 그냥 오케이 네 의도를 존중할게 네 결산에 반영한 의도를 존중할게 하고 넘어가잖아. 그게 결산 조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실무편을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한다고요. 당연히 이해가 돼야 암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뭐 여러분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겠죠. OX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 합격하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특히나 우리가 실무편 주관식 공부를 할 때 공부했던 이론 부분이 법령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역도 성립하고요.
법령에서 공부했던 이론이 주관식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자, 다시 돌아와서 올인원 워크북 이론 요약 부분입니다. 자, 이론을 뭐 한도 끝도 없이 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 조사요원의 최적화된 이론만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습용 예제. 자, 이것도 이제 기존하고 차이점이죠. 자, 이론을 공부했죠? 이론을 공부했으면 여러분 약간 추상성이 되게 높은 단계로 머리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아까처럼 대손 충당금 막 이런 거 이론 막 있다고. 뭐 신고 조정 사항, 뭐 결산 조정 사항, 뭐 어떨 때 채권 어떻고 막 이렇게 있다고 쭉 머릿속에 있어. 머리 위에 있어. 근데 이거는 숫자화 되어 있지 않고 이론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되게 추상성이 높은 상태예요, 지금.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우리 예제. 사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내지는지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연습을 제가 뭐라고 적었죠? 자, 이론의 뭐 문제 적용 연습을 통한 실력 다지기. 1번 이론 요약에서 봤던 이론이 어떻게 연습용 예제를 통해서 숫자화 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력을 높이는 거예요. 탄탄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 예제는 여러분 그 예제도 우리 예전 기출 문제 있죠. 우리 조사요원 예전 기출 문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손 충당금 이론 요약을 공부했어요. 이론을 공부했어요. 그럼 그 연습용 예제는 기존에 있던 일반 조사요원 기출되었던 내용으로 예제를 공부할 겁니다. 자, 이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신고 조정 사항인데 우리가 대손 충당금 이번에 대손금 설정 안 했으니까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송금 산입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화돼서 연습을 할 거예요. 알겠죠? 기출 문제를 예제화로 해서 예제화된 기출 문제로 연습을 한다. 2번. 자, 3번. 자, 그러고 나서 최신 기출. 지금 여러분 66회 21년 10월 23일 시행한 게 있습니다. 지금 67회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여기 반영하지 못했지만 66회 2022년 개정세법으로 반영했습니다. 2022년 버전으로 바꾼 최신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제 실전 훈련이죠. 스텝 1, 스텝 2에서 이론 공부했고 예제를 통해서 숫자화되는 연습을 했어. 그럼 3번은 뭐? 최신 기출 문제로 적용하는 거지. 내가 연습했던 1번, 2번에서 쌓은 실력으로 3번이 실제로 풀리는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스텝 3. 마지막 스텝 4 뭐예요, 여러분? 문항별 실제 답안 서식 작성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게 실전 훈련 파트 2라고 제가 이름 지었죠. 자, 3번까지 잘했어. 이론 연습했고, 이론 공부했고, 예제를 통해서 숫자화해서 머릿속으로 실력을 다졌고, 3번 최신 기출 문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풀었어. 3번 풀었어. 4번은 뭐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은 여러분 뭘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교수님 보세요 라고 뭐 답안지, 답안서식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조사요원에 있는 틀이 있습니다. 틀, 답안서식. 그 답안서식의 문항별로 한 문항이 끝날 때마다 답안서식을 작성하는 법을 하나하나 다 공부할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하나 다 할 거예요. 답안서식에 옮기는 연습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까지가 여러분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완결시키는 거야. 이론 공부, 예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지고 이론을 대해서 확실히 실전에 다지고 최신 기출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뭐 최신 출제 경향도 분석하고 내 실력이 잘 적용되는지 그 경향에 맞게 분석하고 적용하고 4번 답안지까지 쓰는 거. 이게 바로 올인원 구성입니다. 올인원 구성.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세법 이런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아직 많지 않다고 해도 처음부터 이 단계별로 스텝 1, 2, 3, 4 하면 합격할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각 주제별로 이렇게 해나가시면 합격하는 겁니다. 쌓아가는 거죠. 그죠? 각 주제별로 이론 공부하고 예제 공부하고 최신 기출 풀이하고 그걸 푼 다음에 답안 작성 연습까지 하고 1, 2, 3, 4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이렇게 하고 주제별로 이거를 모든 스텝 절차를 거치면은 우리는 합격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시간만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체계가 있어야 우리는 합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22년 개정세법 반영 완료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재에 22년 개정세법을 반영해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강의를 2023년이나 2024년에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 여러분 그런 분들께 지금 한 말씀 드리면은 뭐라고? 밑에 제가 적어놓은 거 보세요. 자, 여러분 개정세법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 기존 노트북으로 학습하셔도 합격에는 합격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새로운 교재를 만들 때 뭐 그 시점에서의 가장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해서 이제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23년에 이걸 보는데 야 난 22년 거니까 안 볼래? 23년 거 올라올 때까지 나는 합격하지 않을 거야. 이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다? 여러분 개정세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세법이라는 게 큰 틀이 여러분 매년 막 폭풍처럼 바뀌고 이러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우리가 세법은 큰 골격이 있다고 프레임이 있다고 그게 여러분 바뀌는 거는 정말 흔치 않아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뭐 2013년이나 뭐 그 즈음에 우리 소득세법에서 그 소득공제 쪽에 있던 뭐 의료비 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액공제로 내려왔어요. 전부 다는 아니고 많이 세액공제 쪽으로 내려왔어. 의료비 세액공제로 바뀌고 교육비도 세액공제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변화는 꽤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이런 수업 목적적으로 공부를 할 때 꽤 많이 이제 변화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거를 공부하는 게 많이 혼란스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변화는 잘 생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껏 바뀌어봤자 그런 거예요. 지금 약간 이제 2023년에 바뀔 게 저도 아직까지 뭐 내년 세법 아직까지는 뭐 잘 뭐 모르는 게 많지만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의료비 뭐 세액공제가 예를 들어서 뭐 12% 15% 이랬는데 그게 좀 더 확대해 주겠다. 17%로 바꿔주겠다.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식대도 잠깐만요. 비과세 식대 월급에서 뭐 2022년까지는 1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20만 원을 올려주겠다. 여러분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건 여러분 바뀐 걸 알면 당연히 베스트고 공부를 할 때 나중에 업데이트하기도 부담스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으로 풀었어. 예를 들어서 뭐 비과세 식대인데 10만 원으로 풀었어. 뭐 내년 되고도 2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모르고 바뀐 걸 몰랐어. 그렇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 여러분 바뀐 것만 교수님이 골라서 내시지 않아요. 야, 너 이건 개정세법 시험이 아니잖아, 이게. 그죠? 조사요원 시험인데 그 중에 개정세법이 일부 반영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야, 너 개정세법 다 아냐? 이렇게 교수님이 내진 않는다고요. 일부 부분에서 물음 세세하게 미스가 날 수 있습니다만 세법의 큰 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하셔도 합격해 버리실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무 고민되거나 본인 성격상 예를 들어서 나는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돼. 100점 맞을 거야. 그럼 오히려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냥 우정원이 충고니까 제 말씀을 믿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개정세법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굵직굵직하게 가자는 거예요. 선 굵게 공부하자는 거예요. 우리. 알겠죠? 그래도 우린 합격한다고 이 시험에. 알겠죠? 그런 걸 오히려 추천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강의 듣는 시점에 따라서 제가 다음 강의 듣는데 거기 당연히 그때는 최신세법 반영했으니까 그냥 그거 믿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1년 2년 지났더라도 제 강의 지금 2020년 21년 거 들어도 합격합니다. 지금 당연히. 아시겠죠? 보시면 아십니다. 특히 여러분 그 잠깐만 더 소리하면 여러분 조사요원 실무편 같은 경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좀 바뀌는 거 있다고 했죠? 뭐 세액공제 퍼센트 뭐 비과세 식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 뭐 몰라도 합격해요 이것도. 하지만 알면 좋지만 몰라도 합격한다. 대세지장 없다. 그리고 법인세가 3분의 2죠 우리 지금 실무. 여러분 법인세 개정은 주로 여러분 조특법상에 무슨 세액공제 이런 거 특례 있죠. 그거를 뭐 법인한테 지원해 준다. 그래서 더 확대하겠다. 아니면 좀 줄이겠다. 그리고 뭐 내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법인세율을 좀 낮춰주겠다. 그죠? 뭐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험은 법인세 항목별로 공부한다고. 주제별로.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비, 뭐 상여금 이렇게 한다고. 그 틀은 진짜 잘 안 바뀌어요. 특히 법인세는. 아시겠어요?
그 퍼센트지라는 거 그런 것도 바뀌면은 뭐 반영을 제가 하겠지만 특히 법인세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 보는 이 조사위원 시험에는 여러분 뭐 조특법상 뭐 세액공제를 네가 풀어봐라 이런 건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실제 세법이 많이 바뀐다고요.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취지를 잘 이용해 잘 이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 분량 여러분 220페이지 정도 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 올인원 워크북이 그 제가 뭐 완성하고 보니까 220페이지 분량 정도 됩니다. 자, 기존에는 여러분 그 기출 워크북 같은 경우는 한 뭐 좀 다르지만 그 회차별로 다르지만 한 60페이지, 70페이지 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 회차인데. 자, 이번에 여러분 분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죠. 말 그대로 올인 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봤던 이론 요약, 연습용 예제, 최신 기출 풀이, 답안 서식 작성 연습까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다 제가 기본서 느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량은 200페이지가 넘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충실한 교재가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만큼 다행히 그래도 제가 뭐 봤을 때는 꽤 이제 제가 목표로 했던 형태가 갖추어진 교재가 나온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함께 보실 거고요. 자, 우리 그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생각나래 커뮤니티, 생각나래 우리 국세청 내부 커뮤니티죠. 생각나래 안에 있는 커뮤니티를 말하는 겁니다. 커뮤니티 이름도 박준범과 합격하기입니다. 박준범과 조사위원 합격하기, 박준범과 회계실무 합격하기예요. 이게 박준범과 합격하기라고 하는데, 자 유튜브 명칭 채널 명칭도 박준범과 합격하기고 생각나래 내부의 커뮤니티 이름도 박준범과 합격하기입니다. 자, 우리 생각나래 있으시죠? 생각나래 내부 직원들, 생각나래 가운데 열린 세상 커서 되시면은 밑에 커뮤니티 보이세요? 커뮤니티를 클릭하시면은 화면이 가운데 바뀌고 화면 가운데 칠판 모양의 검색창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봤을 때 이 칠판이 나오는데 여기에 뭔가 쓰여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냥 이미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검색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칠판 모양 검색창입니다. 칠판이 있는데 그 칠판에다가 가운데 칠판에다가 박준범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박준범과 합격하기 커뮤니티가 나옵니다. 가입 신청 누르면은 바로 가입돼요. 뭐 승인 절차 없이 누르시는 순간 바로 가입되기 때문에 가입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회계 실무 합격하고 탈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한번 탈퇴하면 다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또 추억이니까 우리 또 그 근무하시면서 맞아 내가 저 커뮤니티에서 그래도 좀 도움 됐었지라고 우리 추억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탈퇴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 여기 국세청 내부 직원의 학습을 위한 거니까 이제 본인 학습을 위해서만 이용해 주세요. 자, 어디 뭐 공유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당연히 뭐 출력을 하시든 뭐 어디 공부를 어디 뭐 아이패드에 넣어서 보시든 탭에 넣어서 보시든 본인 학습을 위해서만 혼자만 이용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당부드렸습니다. 자, 그럼 강의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 채널 박준범과 합격하기라는 채널에 와 계시죠? 자, 유튜브 채널 박준범과 합격하기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의는 제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일단 여러분 교재 올인원 워크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 동일한 교재에 대한 강의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자, 1번 일단 올인원 말 그대로 그 올인원 교재에 대한 올인원 기본 강의를 만들 거예요. 그 교재 전체를 천천히 수강생 여러분들과 호흡을 하나하나 하며 같이 하면서 기초 이론 설명부터 예제 풀이, 최신 기출 문제 풀이, 그리고 그 풀이한 거를 답안 작성 연습까지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부터 1층, 2층, 3층, 4층 스텝 1, 2, 3, 4 같이 손잡고 간다는 느낌으로 가는 강의입니다. 자, 뭐라고요? 여기 두 번째.
이해와 암기를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올인원 강의라고 제가 붙였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험이니까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특히 제가 잘 못 외워요. 이해가 돼야 외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함께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여러분 또 이해만 한다고 또 암기가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암기 팁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아니고 우리 소득세법에 뭐 우리 기타 소득 여러분 그 필요경비 의제 같은 거 기억나세요? 혹시 뭐 공부를 했어야 기억나실 텐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처음 들으실 거고 여러분 제 기출 문제 그 기출 워크북에 보면 제가 이렇게 앞글자 따서 이렇게 이야기해드리죠. 뭐 팔순공주 기억나십니까? 80%뭐 기억나시죠? 그런 게 있죠. 뭐 공주님이 뭐 문인을 어떻게 했다 나오죠. 용무통지 문인 뭐 그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암기에 대한 팁까지 같이 강의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함께 완성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3번이 아니고 여기 세 번째 대시 여러분 이거는 제 강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강의 수강과 복습도 여러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교재나 강의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서 할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얻는 대가는 안정적인 합격 실력을 저희가 보장 아닌 보장이라고 그러면 제가 감히 너무 좀 그렇고 그 최대한 그렇게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나 혼자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합격 실력이 완성 가능한데 이건 뭐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처음 들을 때는 배속도 가능하면 높이지 마시고 기본 강의니까 함께 뭐 배속 너무 빨리 듣지 마시고 천천히 함께 호흡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복습도 해주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 분명 여러분들 실무편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점수 이상 받을 자격을 우리는 분명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번 기본 강의고요. 자, 2번 압축 특강이라고 있는데 압축 특강. 자, 여러분 압축 특강은 올인원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뒤쪽에 제가 따로 찍어서 바로 붙여서 올릴 겁니다. 기존의 기출 강의도 이렇게 올라갔고요. 자, 뭐다? 기존 기출 강의 같은 경우는 그때 3시간 압축 특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인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기본 강의나 압축 특강의 시간을 지금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물론 기출 워크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아직 시간을 확정할 수는 없고 일단 압축 특강 말 그대로 우리가 기출 특강에서는 3시간 압축이었는데 이번에 뭐다? 여기도 읽어보면 시험을 임박했을 때 최종 마무리를 위한 단기 완성 압축 특강입니다. 자, 같은 내용을 다 할 거예요. 올인원 강의 때 했던 내용을 모두 다 다시 한번 특강식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말을 빨리 한다고 압축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다? 생략할 거는 이때는 생략할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뭐 이론의 뼈대가 되는 어떤 기초적인 틀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은 최대한 이제 됐다고 완성하고 됐다고 가정을 하고 압축해서 마무리 정리용으로 제가 이걸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압축 특강. 요것도 제가 이제 처음에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었었는데 요것도 들으신 분들이 도움 많이 되셨다는 분들이 꽤 계셔서 요거는 이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도대로 잘 활용해 주셨던 것 같고 자 이거는 여러분 밑에 2개 있죠? 이렇게 2번 있는데 자 수강 대상이 여러분 이제 2가지로 보시면 돼요. 위에 1번에서 올인원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 마무리가 다가왔을 때 다시 이걸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그렇잖아요. 모자르고 그런 분들 혼자 복습을 하셔도 되지만 강의로 압축 한번 하고 싶다. 압축 특강으로 압축을 해서 가고 싶다 시험장에. 그런 분들은 뭐다? 올인원 강의 수강 다 하셨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복습 및 정리용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 압축 특강을. 그죠? 올인원 강의 듣고 그걸 혼자 복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압축해서 뭔가 단기 특강 느낌으로 정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추가로 1번 들으시고 2번을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압축 특강. 그게 이거고. 잠깐만요. 자, 이건 뭐예요? 밑에 빨간색. 자, 요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 강의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자, 내가 세법 학습
경험자 혹은 내가 회계 조사요원을 처음 응시하는 게 아니고 저번이랑 저저번에 너무 아깝게 떨어졌었어. 그런 분들. 어느 정도 조사요원 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세법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이 압축 특강을 바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에서는 3시간이었는데 이번엔 좀 더 길긴 하겠죠. 하지만 뭐다? 내가 공부한 세법에 대한 공부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머리 안쪽에 우리 그 뇌 안쪽에 잠들어 있는 세법 지식을 휘저을 수 있는 능력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압축 특강이 내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있죠. 하지만 이제 잠들어 있는 그런 지식들을 휘저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압축 특강이. 그래서 그런 용도로 들으시고 합격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올인원을 듣고 압축 특강을 정리용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학습 방법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세법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저번 회차랑 저저번 회차에 아쉽게 이제 떨어져서 이번에 어느 정도 혼자 공부하면서 이론 정리만 빨리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바로 압축 특강만 활용하셔도 학습 궤도를 합격권으로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휘저어 주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그런 세법 지식들을 휘저어서 수면 위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올려드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압축 특강이. 자, 이렇게 됐고 지금 시간이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여러분 학습법이에요. 학습법. 학습법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칠 거고 우리 뭐 이게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자, 여러분 클립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번 회차는 되게 길었는데 아유 너무 고민이 되네요. 다음 회차를 조금만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 20분인데 이거는 뭐 할 거냐면 그냥 붙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워크북 있죠, 여러분? 자 박준범과 합격하기 올인원 조사연 워크북에 대한 소개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2022 올인원 조사연 워크북 이번에 제가 만든 워크북인데 새로 만든 220페이지짜리 워크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이 공부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올인원 이 기본 워크북을 저와 함께 강의를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 워크북을 2개를 추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를 빼먹고 왔네요.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죠? 여기까지 왔고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끝난 줄 알았는데 자 2번 기출 워크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출 워크북 제가 지금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게 우리 이제 여기 그 워크북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기본 워크북을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 워크북을 자 이번에 여러분 기존에 있던 기출 워크북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 워크북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강의를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올인원 기본 강의와 압축 특강을 여러분께서 잘 활용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연습을 좀 필요합니다. 연습이 조사요원이 그 베리에이션이 크진 않지만 변화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기출 회차별로 조금씩 다른 게 있다고요.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는 조금 회차별로 조금 변동이 큽니다. 법인세보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워크북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하셔야 돼. 최소 2권은 보세요. 제가 여기 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 올인원 워크북 보시고요. 압축 특강까지 그걸로 정리하시고 기출 워크북은 6권 기출 워크북 6권 65회 푼 겁니다. 6풀이 한 겁니다. 그리고 7권 64회를 풀이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필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는 필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조사요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올인원 워크북 학습하시고 6권, 7권까지는 필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력이 되신다면 5권 정도까지 추가하시는 걸로 합시다. 자, 기출 워크북 목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권부터 5권까지는 자, 좀 이제 18년 제가 17년, 18년, 19년 이때 이제 그 회차들을 만든 거고 여기는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동영상 강의가 없고 팟빵이라는 여러분 그 스마트폰 어플이 있습니다. 팟캐스트 어플이에요. 팟캐스트 어플 팟빵이라고 제가 최근 거의 안 들어가서
아직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자, 팟빵 검색하시면은 플레이스토어나 뭐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은 나올 겁니다. MP3가 있습니다. MP3 오디오 강의로 있어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참고하실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20년이나 이때는 다 요걸로 공부를 하셨었거든요. 이걸로 공부를 하고도 충분히 합격을 하시긴 했는데 우린 지금 최신 게 있으니까 최신 걸로도 공부할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6권, 7권 우리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초록이. 자, 이 초록이로 되어 있는 친구들 6권, 7권 6권부터 보시고 7권 보라고 했죠. 65회 기출과 64회 기출.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여기 유튜브 채널 박준범과 합격하기에 조사요원 합격하기 재생 목록 있죠? 거기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65회와 64회는 거기 올라가 있고 여러분 여기도 되게 구성을 전 나름대로 작년에 한 거거든요. 21년도에 만들 때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교재와 강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기출 문제 풀이를 뭐 예를 들면 65회 보시고 그다음 64회 1번, 2번 순서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정도로 실력이 올라오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뭐 조사위원회 어떤 출제 경향이라던가 이런 게 뭐 엄청 많이 변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강의나 교재도 충분히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자, 이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 박준범과 합격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 총 강의 시간 65회 같은 경우는 25시간입니다. 순수하게 플레이 타임을 합친 거예요. 그 강의 재생 목록에 있는 비디오 클립 있죠? 클립들의 시간들을 다 더해서 나온 시간입니다. 이게 25시간이. 기본 강의 22시간이고요. 압축 특강 3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압축 특강을 했다고요. 3시간. 자, 그래 기본 강의 22시간 듣고 압축 특강을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되고 나는 세법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뭐 저번 회차에 아쉽게 떨어져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이 머릿속에 잠들어 있어 라는 분들은 압축 특강만으로도 그 지식을 살릴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4회차도 있습니다. 똑같이 요거는 21시간이었고 기본 18시간 압축 특강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무조건 이거를 다 들어야만 합격한다 이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계를 생각했을 때 올인원 다 하시고 6권 65회 하시고 7권 64회 하시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투입하신다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신다는 겁니다. 확실히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 하지만 그러면 나는 뭐 올인원밖에 못 봤는데 그러면 합격 못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복습용으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 조금 변동이 있는 조금 다른 유형을 공부하는 게 포인트예요. 처음 보는 올 인원에서는 한 번도 못 봤던 게 65회에 다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올 인원에서 대부분 공부를 했고 조금 올 인원에서 못 봤던 게 조금 있네. 그 정도만 해도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인원 65회 그리고 64회까지 다 하신다면은 충실히 복습까지 하신다면은 뭐 합격은 물론이고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떤 변동성에도 대비할 수 있을 안정적인 점수권에 들어오셨을 테니까. 그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올 인원이든 어느 한 과정만 완성하더라도 꽤 높은 확률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출 워크북도 똑같이 교재는 여러분 아까 경로 똑같습니다. 생각나는 커뮤니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당연히 우리 그 국세청 내부 직원의 학습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학습을 위해서만 이용을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따라왔군요. 잠깐만요. 아까 엎드려져 있는데 자 됐죠? 지금 이제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보는 시간을 함께 교재를 함께 살펴볼게요. 구성만 볼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이제 1교시가 또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올인원 워크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구성만 볼 겁니다. 구성만. 자, 함께 볼게요. 자, 그리고 박준범과 합격하기 올인원 조사위원 워크북 2022년.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아예 이제 제가 포맷을 이제 기존에 사실 이제 제가 뜨문뜨문 악필이지만 악필 그 초등학생 글씨체로 한 땀 한 땀 직접 종이에 써서 만들었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그 교재를 제작하는 어떤 방식을 아예 이제 바꿔가지고 조금 좀 세련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교재의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 이게 이제 제 캐리커처라고 하나?
캐리커처 예전에 제 그 수업 들으신 분이 그려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첫 화면 실제 교재입니다. 이거 첫 화면이고 이게 이제 머릿말입니다. 이게 머릿말을 뭐 제가 사실 뭐 몇 번을 쓰고 막 엄청 길게도 썼다가 뭐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게 또 너무 길게 쓰지 않고 이제 짧게 이렇게 이제 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올 인원 워크북 교재는 제가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만들었던 모든 교재 중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인 교재입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정말 교재다운 형식을 갖춘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많이 이제 투입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2022년 이제 뭐 8월에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데, 제가 2022년 봄부터 거의 한 뭐 3월 뭐 2월 말 3월 그때부터 구상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봄하고 여름을 거의 다 여기에 이 교재에 담았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교재나 강의를 만드는데 어떤 시간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연히 저도 일과 중에는 다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되게 한정적입니다. 뭐 밤도 이제 다른 이제 야근을 할 때는 못 만들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평일 밤 그리고 주말 시간들을 모두 다 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되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뿌듯합니다. 이 교재를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올해 초 1월, 2월 그때 기획을 하고 한 3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그 모양새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나름 부족한 게 아직 많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교재의 형틀을 갖춰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요즘 여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2022년 봄과 여름 저의 모든 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 평일 밤과 그리고 주말을 모두 담아서 만든 교재입니다.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리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그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물은 여러분께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좀 부족한 게 많더라도 많이 좀 어여쁘게 봐주시고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소리를 잠깐만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원래는 이걸 다 이게 머릿말에 썼었거든요. 머릿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썼었는데 그냥 이제 짧게 이제 머릿말에 요렇게만 남길 거예요. 요렇게 딱 요 줄만 한 줄만 딱 요렇게 한 문장만 남길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여기에 이제 많이 묻어두고 이 문장 하나에 많은 이야기를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교재의 구성을 볼게요. 이제 한번 소개하는 인트로듀싱 하는 시간입니다. 자, 교재의 구성 소개하는 겁니다. 자, 1번. 자, 앞에는 또 예시가 있습니다. 가운데 박스는 여러분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이번 교재를 이제 앞에 소개하기 위해서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교재의 구성이라고 해서 교재의 구성이라고 해서 자 1번 뭐 조사요원의 최적화된 이론 정리. 자 일단 이번 교재는 올인원이기 때문에 이론과 예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론 정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요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루고 있는 세목별로 주제 자체도 조사요원용이고 그 주제 안에서의 깊이도 조사요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교재에 있는 이론 정리가 무슨 세법의 모든 것이다. 그럴 리가 없죠.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조사요원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무 조사요원 주관식 실무편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와 범위를 한정하고 그죠? 뭐 감가상각비다. 주제를 한정했죠. 감가상각비 안에서 우리가 나오는 그 항목들만 제가 한정해서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그 주제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그 주제 안에 있는 모든 세세한 항목이 다 있지도 않습니다.
조사 요원에 맞춰서 주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주제와 난도가 주제와 그 주제별로 항목은 한정을 했지만 그래서 선별되어 있는 이 이론은 최대한 자세하게 선별된 이론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하기 쉽게 서술하려고 했습니다. 만들려고 했어요. 요약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보시면은 그냥 일부입니다. 이거는 대손 충당금 나중에 이제 정리 이론 요약을 보실 건데 보시면은 뭐 어떤 스텝 이렇게 스텝별로 나눠져 돼 있고 보시면은 뭐 여러분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할 게 아니에요. 그냥 구도만 보시라고요. 이론을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뭐 회사 설정액은요 단기 설정액 T 계정에서 대손 충당금 계정별 원장에서 단기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아니고 여기 대손 충당금은 총액법이니까 기말 잔액 이 300원을 회사 설정액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론을 정리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론 정리하고요. 모양만 보세요. 모양만. 당연히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론 정리를 이렇게 하고요. 자, 2번 구성 2번. 자, 사례 연습을 통한 이론의 실전의 적용입니다. 사례 연습을 통해서 예제죠, 예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실력을 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앞에 스텝 1에서 공부했던 이론이 이런 식으로 예제에서 숫자화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적용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사례 연습의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례 연습 1, 대손 충당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예제도 기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사요원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로 연습할 거예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기출 65회 기출인데 여기서 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가 있고 요걸 강의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린다는 거예요. 이론에서 봤던 게 이런 식으로 숫자화 됩니다. 라고 예제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스텝 3 뭐였죠? 스텝 3 실전 연습을 위한 최신 기출 풀이. 자, 여기 문항 8 대손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66회 기출입니다. 최신 기출 66회 기출에서 어떻게 이게 이 대손 충당금 문제가 최근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보고 보세요. 아까 예제에서 우리 이렇게 봤죠? 하지만 최신 기출에는 요즘은 이런 트렌드로 나오네요.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네요. 라는 거를 연습하고 밑에 풀이 보이시죠? 풀이 이론 정리와 예제에서 연습했던 그 풀이 방법 그대로입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최신 기출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연습하실 거예요. 보이시죠? 연습하십니다. 연습하고 최신 기출 연습하고 다음에 스텝 4. 스텝 4 뭐죠, 여러분? 스텝 4. 자, 그 세무조정까지 이제 다 했어. 그거를 실제 답안 서식에 어떻게 작성해서 넣는지 그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는 여러분 법인세 문제예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이게 1.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가산 조정이죠. 가산 조정 더해주는 단기 순이익에 더해주는 친구들.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기존의 기존의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앞에 문항에서 이미 채워진 애들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채우고 그 문항, 지금 대손 충당금 있잖아요. 대손 충당금 문항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2,848만 원 유보 플러스 유보 풀고 여기 와서 바로 적은 빨간색이 그 문항별로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연습하는 겁니다. 실전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전 연습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뒤에는 이렇게 구성은 4단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재 구성 4단계. 1번 이론 정리, 2번 예제, 이론의 예제의 적용, 예제의 실전 적용. 3번 최신 기출 문제 풀이, 3번 최신 기출 문제 풀이, 4번 그 기출 문제 풀이 한 것을 실제 서식에 적용하기. 이게 교재 구성입니다. 순서는 여러분 1, 2, 3, 4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예제가 먼저 올 수도 있고 기출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큰 틀은 이렇게 스텝 1, 2, 3, 4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성해뒀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목차가 있는데요. 목차 여러분 지금 교재 여러분들 보고 계신 교재에 있죠.
자, 보시면은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 1 소득세 신고라고 해서 요거는 기본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흘러가는 거는 1번 소득세 신고, 2번 여기 법인세 신고, 3번 법인세 조사.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순서대로 흘러가면서 각 주제별로 이론 정리하고 사례 연습하고 실제 문제, 기출 문제 풀고 답안 서식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스텝 1, 2, 3, 4 밟아갈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 이 목차를 넣었어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뭐 자녀세액공제 보면은 이제 목차 보시고 58페이지에 이론 정리 가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순서는 여러분 뭐 지금은 목차는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복습하시거나 수업 들으실 때 참고하시고 페이지 찾으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워크북 소개, 올인원 워크북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공부 방법 지금 이 클립에서는 첫 번째 강의 너무 길어졌는데 2시간 가까이 또 되고 있는데 학습 방법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버전 1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세세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뒤에 이제 이번에 제가 만든 올인원 조사요 노트북 2022년 버전에 대해서 에디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올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성과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쉬셨다가 이제 다음 클립부터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 올인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긴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저하고 함께 그 회계실무 넘어오시는데 고생하셨고 이게 필수 자격으로서 조사요원 함께 취득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저는 가장 이 강의를 만들 때 보람되고 제가 이 강의와 교재를 그래도 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 원동력이 여러분께서 합격하시고 매일 뭐 내부막 메일 이런 거 주시거든요. 뭐 다 주시는 건 아니고 간혹 그렇게 주세요. 그리고 뭐 당신 네 강의 들어서 그래도 뭐 그 합격하는데 도움이 좀 됐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메신저나 이렇게 메일 같은 걸 주세요. 그걸 받으면 저는 이제 피로가 씻은 듯이 없어지고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여기 뭔가 도움을 드리고 있구나. 내가 드린 노력이 이 전국에 있는 이 우리 직원들 어딘가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을 내 교재를 어딘가에서 전국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직원들에게 도움이 그래도 되겠구나. 라는 보람으로 그거 하나로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어차피 첫 강의니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합격하시고 합격 발표만 안 하시면은 저한테 메일 한 번만 주시면은 합격했다. 네 덕분에 네 덕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네가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다. 뭐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메일 한번 내부막 메일로 한번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주시면은 다 저장해서 캡처하고 해가지고 보물상자처럼 폴더에 해둬요. 그래서 저도 강의하거나 교재 만들 때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막 힘들 때 있거든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때 그걸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 힘내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노력해서 뭐 저만 여러분 뭐 노력한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저도 노력할 거고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서 우리 같이 노력하셔가지고 꼭 합격하도록 합시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